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친 윤기중 교수의 발인을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3국 정상은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하고 정상회의 정례화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제재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월북한 미군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발표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올해만 네 번째 검찰 출석으로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파행하는 등 여야의 책임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세자녀에서 구자녀로 완화됩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과 자동차 취득세, 문화시설 다자녀 할인 혜택 등이 구자녀로 맞춰집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등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습도가 높아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 빈소가 차려진 지 이틀째였던 어제 정재계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문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오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미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소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 반부터 김건희 여사와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공개로 조문하는 등 재계 인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귀중한 분이 떠나셔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원로로서 큰 역할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직접 조문하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조문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며 건강 잘 챙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이틀 연속 빈소를 다녀간 가운데 여권 주류와 갈등을 빚었던 이준석 전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 조문을 종료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발인을 진행하고 경기도 한 공원 묘지에 마련된 장지에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월북한 미군이 망명을 신청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백악관은 믿을 수 없다며 검증이 안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3국 관계 강화를 주도할 새로운 발표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발표에 대해 미국은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며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Comes out of Pyongyang, you got to look at skeptically. I mean, it's Kim Jong-un we're talking about. 그러면서 킹 이병이 했다고 말한 발언에 대해 검증할 수 없다며 귀환을 원하지만 현재로서는 연락을 해도 많은 정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커비 백악관 조정관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ow, our three countries will announce significant initiatives on Friday, which will help cement our trilateral cooperation going forward. These initiatives 특히 3국 관계를 주도할 협력에는 북핵 문제 대응 등 안보 측면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군사적 상호 운영성과 통합, 조정 문제를 개선하도록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이 한미일 3국으로 확대될지에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세계 기관에 대해선 제재를 단행하고 군사적 밀착에 대해 경고에 나섰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로 3국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북중러의 견제와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신냉전 갈등 구조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올해만 4번째 소환 조사인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개발에서 민간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백현동 의혹. 의혹의 핵심은 부지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입니다. 개발 부지 용도가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최종적으로 불참해 민간업체가 개발 이익을 누렸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측근인 김인섭 씨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랑 면회 왜 하셨어요? 정진상 실장과 친분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등 소환 조사 당시 질문지는 각각 100쪽과 200쪽이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1원 한 푼도 이익을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특히 자신의 SNS에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올려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등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고 도시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조사를 마친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내외에 결백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당원들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친전을 보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소환이라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입니다. A4 한 장 분량으로 이 대표는 이번 소환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처럼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검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친전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소환조사 하루 앞두고 계신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요. 네, 어제 입장 낸 게 있으니까 그거 잘 살펴주시죠. 이 대표 측은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문구와 함께 출석 시간과 장소를 표시한 포스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지자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 공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출석 현장에 집결하자는 안내가 나오는 가운데 일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지도부 동행 없이 변호인 등 최소한의 인원과 함께 출석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잼버리 행사가 진행된 야영지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담당한 전라북도청이 추가 배수시설 설치에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빗물 배수를 최소한으로 가능하게 하면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전체 공사비 259억 중에 배수로 설치에는 단 1억 5천만 원만 배정됐고 결국 대회장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8년 10월 잼버리 기반시설 설계를 논의한 회의록입니다. 스카우트 연맹 측은 빗물 빠지는 물길을 다수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100m에 하나씩 하는 걸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빗물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2019년 11월 수경지 기반시설 조성을 맡은 전북도청의 설계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체 공사비 259억 원 가운데 격자로 설치한 배수시설 비용으로 책정된 건 1억 5천만 원, 전체 공사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실시 설계 보고서상에 드러난 배수 관련 비용은 정말 미미합니다. 전라북도가 침수 대비에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수경지 외곽 배수를 맡은 농어촌공사가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침수 대비에 나서자 전북도는 2021년 빗물 배수 예산을 3억 원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집중호우로 대회장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결국 전북도는 추경을 통한 국비 21억 원 포함 40억 원을 넘게 들여 저류지 100개를 만드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는 파열음을 냈습니다.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회의는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부실 잼버리 운영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차별 흉기 난동 등을 다룰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측 좌석이 텅 비었습니다.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불참하자 간사를 제외한 여당 위원들이 회의를 거부한 겁니다.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민주당 소속 전북지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여전히 전 정부 탓, 그리고 전라북도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송 참사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파행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서로 미루는 가운데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 전 과정에 걸쳐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는데요. 어떤 사안들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는지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1특검 4국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선 특검을,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방송 탄압,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와 국민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동시 추진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당내에선 사안이 모두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은 정치 공세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그거는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4건에 대해선 일방적이라면서도 공식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1특검 4국조가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무량판 구조와 철근 누락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크죠. 그런데 국토부가 사고 발생 석 달이 넘도록 통일된 검사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각각 기준에 따른 LH와 SH공사의 조사 결과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김순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곳 가운데 20곳이 철근이 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9곳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검사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LH는 철근 탐사와 콘크리트 강도 조사 등 비파괴 검사 등을 진행했고 SH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육안으로 살폈습니다. 크랙이 있는지 그리고 도면이랑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육안 조사를 진행을 한 거고요. 지난 8일에서야 국토부는 SH 등 지방공사 5곳과 회의를 갖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공사들은 국토부가 통일된 조사 기준과 일원화된 메시지를 발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살 아파트라는 비판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정작 사고 발생 석 달이 넘도록 점검 매뉴얼도 만들지 않은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국토부는 어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전파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전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철근이 빠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의 80%가 법정 기준 인원을 채우지 않았고 특히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중 7곳은 법정 감리 인원 자체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LH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무량판 구조로 된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수서 역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LH가 공사 전반을 자체 감독했는데 알고 보니 공사 감독 인원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이 수서 역세권 아파트 단지는 감리 배치 기준 9.4명에 못 미치는 7.2명이 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H가 자체 감리한 현장 104곳 중 80%가 넘는 85곳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흥 장현 현장은 필수 인원 18.9명 중 4.25명만 배치됐고 남양주 별내 현장은 22.1명 중 12.9명만 배치됐습니다. 특히 수서 역세권과 파주 운정 등 철근 누락단지 20곳 중 7곳이 감리 인원 자체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 점검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H는 2019년 7월 이전엔 감리 인원 배치 의무 기준이 없었다며 그 이후 발주된 공사부턴 모두 인원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무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해도 부실 감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LH가 서둘러 점검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LH 본사와 설계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이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 내륙 곳곳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김나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 32도, 홍천과 나주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4.6도, 대구 24.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사 당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던 생존자들은 처참했던 순간에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에 누런 흙탕물이 밀려들어옵니다. 달리던 차들이 멈춰서고 버스는 강한 물살에 뒤로 밀리자 화물차가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미 차량 보니까지 물이 차오른 지하차도 안에서는
필사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벽면에 붙어 나아가려다 강한 물살에 결국 안쪽으로 되돌아옵니다. 차도 밖에서는 한 남성이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출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얼마 뒤 성인 키만큼 물이 들어차고 사람들은 차량 위로 몸을 피해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천장 근처까지 물이 들어차 철제 구조물을 잡고 탈출을 시도해보지만 물살에 휩쓸리고 맙니다. 당시 지하차도를 가까스로 빠져나온 11명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고 생존자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옆에서 누가 흔들어서 괜찮냐고 해줘야 나올 수도 있고요. 기자회견을 마친 생존자 협의회는 시민 분향소를 찾아 분향을 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각 기관 책임자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선출직 단체장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 그리고 밑에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가 중대재해로 고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김영환 충북지사를 불러 오송 참사 사태를 따지려고 소집된 국회 행안위까지 파행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병대 수사단이 군 지휘부에 보고한 문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의 결재가 끝이 났지만 다음 날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이 장관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지시하면서 항명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보고한 고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문건입니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필요한 안전장구를 휴대하지 않았다며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의 자필 서명도 오른쪽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처럼 모든 결재가 끝났는데 돌연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건 윗선 개입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이 장관은 직권으로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수심위원들은 군 출신을 제외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조계,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만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부 기관에서 추천받은 인사를 다 수용할 것이라며 이는 장관이 공명정대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법무 전문 관련 단체로부터 위촉받아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박 전 수사단장은 허가 없이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내일로 연기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관공서, 주요 대학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테러 예고 메일이 발송되면서 경찰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테러 예고 메일은 이번에도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청사를 빠져나오고 보호 장비를 착용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됩니다.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청사 곳곳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청 등 전국 관공서에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메일 2건을 받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수색에 나선 겁니다. 메일에는 대검찰청을 비롯해 서울대, 포항공대 등 주요 대학도 언급됐고 폭발물 2억 7천만여 개를 설치했다고도 적혔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이 발견된 곳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메일 형식, 발송된 인터넷 주소를 토대로 이번 달부터 일본에서 발송된 테러 예고 메일과 같은 작성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예고 메일이 서울시청으로 접수됐고 광복절 전날까지도 서울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메일 등이 잇따라 발송됐습니다. 벌써 4번째 일본발 테러 협박 메일입니다. 이번 메일도 앞서 발송된 협박 메일처럼 일본의 한 법률사무소 명의가 활용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사칭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가 한 학기 내내 학부모 10명에게서 민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체 26명 학생 중 10명의 학부모가 아이가 놀림 또는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숨진 교사가 학생의 피해를 확인하고 학생끼리 또는 학부모끼리 중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대 학생 68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은 다른 진로를 고민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끼임 사고 당시 기계에서 울려야 할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 샤니 제빵 공장에서 샤니와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경보 장치가 고장났는지 수동으로 꺼진 것인지 추가로 밝혀야 한다며 회사에서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세계적인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를 이끄는 베르나르 아르노의 회장의 아들 태그 호이어 CEO인 프레데릭 아르노와 또다시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해외 매체에 리사와 아르노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항 라운지에 함께 있는 사진이 포착돼 보도된 건데요. 앞서 지난달 두 사람은 프랑스 파리의 한 식당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목격담이 흘러나온 바도 있었고요. 지난 9일과 10일엔 리사와 아르노가 각각 자신의 SNS에 휴가 사진을 공개했는데 장소가 동일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 리사는 현재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달 많이 시켜 드시죠?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진 영상이 있습니다. 배달원이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발로 툭 차서 음식을 밀고 초인종을 누르는데요.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는 처음엔 모르고 음식을 먹었는데 CCTV 영상을 확인하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발로 차는 것은 옳지 않다. 음식을 문 옆에 바로 놓았으면 될 텐데 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음식이 더러워진 건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다. 배달원의 자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을 지지하는 과거 SNS 글들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관 윤리 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별개로 정의원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내려진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 선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침 선고를 내린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과거 친야 성향 SNS 글들이 논란이 되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엿새 뒤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하고 슬퍼하다 일어나야 한다고 적었고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드라마 대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들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선양이 뚜렷함을 보여왔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변은 반헌법적 이념으로 내린 선고라며 대법원이 수사 의뢰 등 모든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윤리 강령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 판사의 SNS 글과 별개로 정의원에게 내린 선고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이 센 건 맞지만 사선 의원의 위치와 검사의 수사 태도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양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걸 정식 재판에 넘긴 이전 재판부도 최소 집행유예 이상을 줘야 된다고 본 것인 만큼 박 판사의 무리한 판단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정부가 배상하려는 데 대해 법원이 이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두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앞서 전주지법도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나라마다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의식들이 있죠. 남미 볼리비아에서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매년 바위를 깬다고 합니다. 일단 스트레스는 확실히 풀릴 것 같은데요. 종이 울리고 망치로 바위를 부수는 여성. 천위의 그 파편들과 장난감 자동차, 돈, 온갖 것들을 넣더니 별안간 여기에 맥주를 뿌려댑니다. 볼리비아 라파스 외곽, 매년 열리는 바위 깨기 의식인데요. 토착 문화와 가톨릭 의식이 결합한 형태로 양떼를 몰다 성모 마리아의 환영을 만난 소녀가 계시를 받고 부자가 됐다는 옛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소녀가 가족에게 가져간 돌들이 기적처럼 은으로 바뀌었듯이 부수는 바위가 크면 클수록 경제적 축복도 커진다는데요. 간절한 바람에 진정 행운이 깃들길 응원합니다. 시원하게 뭘 부수는 사람들을 보고 왔으니까 이제는 공들여 뭔가를 만드는 정성스러운 손길을 한번 구경해볼까요? 중동 레바논 도자기 마을을 지키는 전통의 장인 어르신들을 만나봅니다. 레바논 남부 작은 마을 라차야 알파아르. 여전히 레바논 전통의 방식으로 도자기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1960년대엔 약 80곳의 공장에서 쉴 틈 없이 도자기가 빚어져 나올 정도로 도자기 산업이 성행했답니다. 하지만 계속된 내전과 남부 이스라엘과의 갈등, 경기 침체 등으로 전통 도자기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제 마을에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은 단 3분만이 남았다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레바논의 장인들. 부디 그 소중한 유산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중국 북부의 내몽골 자치구에서 아주 유서 깊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며 준비된 음식의 스케일까지 칭기직한의 후예들답게 아주 시원시원한데요. 초원으로 달려가 보시죠. 중국 북부 내몽골 자치구.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빛나는 전통의 제12회 나담 축제 현장에 3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몽골어로 놀이 또는 휴양이라는 뜻의 나담. 유목민에게 더없이 중요한 가축의 성장과 풍요를 기원함과 동시에 한바탕 기술을 겨루는 군사적 의미도 있었다는데요. 이제는 전통 음악 공연과 음식 등까지 어우러져 전통과 문화가 집약된 축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직경 3m의 거대한 냄비에 1톤가량의 양고기를 넣어 만든 별미는 단연 압권이죠. 함께 어울리며 꼭 한번 맛보고 싶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백약이 무효한 출산율 하락에 정부가 다둥이 기준을 2자녀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 집 마련부터 각종 세금 감면까지 혜택이 많아서 출산율이 반등할지 관심이 큽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살과 8살 자녀를 둔 김모 씨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내 집 마련할 돈을 모으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어서 신혼특공은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우주택 가입 연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반 특공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2자녀를 키우는 김 씨도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오릅니다. 정부가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자녀 혜택의 문턱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민영주택으로도 확대할지 검토 중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나 국립문화시설 할인 같은 다자녀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합니다.
지자체 조례도 바꿉니다.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 항목 우대 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개정했고 부산과 대구가 추가 개정에 나섭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근로자들을 고용해 열심히 물건을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잘 팔리지도 않고 수출도 되지 않다 보니 노동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노동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1시간에 88달러인데 우리는 겨우 50달러에 그쳤습니다.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가구 공장입니다. 소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공장 안에는 출하를 기다리는 제품 몇 개와 자재들만 쌓여 있습니다. 판매가 돼야 수요가 있어야 생산자도 살아남는데 수요가 없으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현 상태에서 직원들 봉급 주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 5년 전 호황기 때와 비교하면 주문 물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혼인 감소 등으로 가구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데 따른 건데요. 이에 따라 가구 제조업의 노동 투입량 대비 부가가치를 뜻하는 노동 생산성은 1년 전보다 21.3% 감소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조업 일수가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 속에 수출은 부진해 노동 생산성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독일이 1시간 일에서 88달러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49.4달러에 그쳤습니다. OECD 37개국 중 33위로 그리스와 칠레 등을 겨우 앞섰습니다. 근로시간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노동시간 유연화라든지 또는 근무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몰입도를 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수출 회복과 함께 고부가가치와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채소에 이어서 이번에는 과일값이 난립니다. 채소와 마찬가지로 폭염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좋은 상품은 배 한 개에 5,000원, 사과는 6,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뿐 아니라 상인들마저 벌써 명절 가격이 됐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큼지막한 햇배가 한 개에 5,000원, 때깔이 좋은 사과는 한 개에 6,000원입니다. 제철인 복숭아도 좋은 상품은 한 상자 할인 가격이 3만 원입니다. 사과가 많이 올랐고요. 또 수입되는 포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란 것 같아요. 10,000원어치 살 것만 반으로 줄이고 너무 비싸니까요.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천정부지로 뛴 채소에 이어 과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치솟는 과일 가격에 비교적 저렴하게 과일을 살 수 있는 도매시장은 평일 낮은데도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실제 사과 도매 가격은 10kg에 86,000원대로 한 달 사이 15% 올랐고 복숭아는 4kg 32,000원으로 47%나 올랐습니다. 작년 명절 정도 가격대가 이 정도 나왔는데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서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장사. 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와 배, 복숭아의 이번 달 출하량이 20% 안팎으로 줄었고 9월에도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정세를 찾던 닭고기 가격도 이번 주 들어 다시 오르는 등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종란 500만 개를 수입해 농가에 보급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커지면 가격이 더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2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나서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1리터당 전국 평균 가격은 각각 1,731원과 약 1,595원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이 같은 달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7,985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39% 증가했습니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2021년 7월에는 522톤 수입에 그쳤는데 이제는 노재팬 분위기가 완전히 시들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약 1,625만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86%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3,192만 원으로 가장 비쌌는데 시멘트 등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 원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에서 군벌 세력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해 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10년 넘게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리비아는 계속되는 내전에 선거도 치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거리에 무장한 군인들이 뛰어다닙니다.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끝없이 피어오릅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두 군벌 세력이 교전을 벌였습니다. 트리폴리에서 영향력 행사를 두고 경쟁해오던 군벌 세력 중 하나인 특수억제군이 경쟁 세력인 444여단의 사령관을 공항에서 체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의료센터 집계를 인용해 지금까지 최소 55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 넘게 다쳤다고 보도했는데 지난 수년간 리비아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 사태 중 가장 큰 피해입니다. 체포된 사령관이 제3세력에 인교되며 현재는 소강 상태인데 양 세력 측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무력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mission calls for an immediate de-escalation and an end to the ongoing armed clashes. Violence is not acceptable means to resolve disagreements. 리비아에선 지난 2011년 반정부 혁명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후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한낮에 서울과 대전 32도, 홍천과 나주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고요. 만조와 겹치는 시간대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4.7도, 대전 22.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영남 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무더위 속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넣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